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명의 인구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난 50년간 우상향하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 됐죠.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압구정동 그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할 때까지는 적어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또 그 멘트만 들으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강남 아파트는 그 부동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부동산의 최상급지라고 하는 아파트 그 중에서도 이제 상승률이나 상승폭이 가장 큰 강남 이제 압구정동 아파트를 대명사로 예를 든 거예요. 그냥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자극적으로 그냥 딱 그 강남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오른 것들. 네, 많이 오른 자산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나 이제 실제 수익률 면에서 강남 아파트만은 투자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가장 그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투자처였는지를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희소성이라는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남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고 현금으로라도 지금 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10억이 비싸져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실제로 강남 아파트가 지금 공급되는 물량은 적으니까 그럼 그런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할 때 그 저장해두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은 계속 우상향하고 강남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르니까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라는 거는 쉽게 50년 이후에 재건축을 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도 어쨌거나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그거는 불변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불변성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뭐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를 그 블록을 다 재건축을 해도 2만 가구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전국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주거의 질을 원하시는 분들은 10만 명이 넘는데 2만 채가 안 되는 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건축을 해서 일반 분양이 뭐 10%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10%나 나온다고 하더라도 2천 가구 정도인데 그러면 10만 대 2천 정도의 이제 초과 이제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산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 금이라는 자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라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디지털로 복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로 복제했을 때는 코드로 복제했을 때는 그게 불변성도 훨씬 더 확실해지고 그리고 희소성도 2,100만 개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정된 이제 희소성이 생기니까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 속성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희소성으로도 그렇고 뭐 불변성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동성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은 뭐 강남 아파트보다 나쁠 게 없다. 네. 이건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자산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비트코인은 이제 실체가 없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왜냐면 이제 전 세계 70억 인구가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명의 인구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나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난 50년간 우상향하는 걸 경험했으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우상향한다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 됐죠. 근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우월한 어떤 자산이 생겼을 때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압구정동 그 현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할 때까지는 적어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달러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 화폐 시스템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뭐 많게는 2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그 맥시멈이 평당 2억이라고 하면 평당 4, 5억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 전으로 따지면 뭐 홍콩의 아파트 가격, 일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 원화로 하면 3억 정도 평당이었다고 그게 맥시멈이라고 이제 보면 우리도 20년 전 가치로 했을 때 평당 3억이 맥시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가치로 하면 그게 뭐 한 2배 정도 두세 배 올랐다고 보면 한 4, 5억에서 뭐 많게는 뭐 한 6억까지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왜냐면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일단 절대량이 커지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이게 덩어리가 커지고 나면 이게 처음에 조만했을 때는 막 뭐 몇 바퀴 굴리는 게 쉽지만 이게 막 집채만해지고 하면 이게 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절대량으로
붙는 어떤 그 시가총액은 그 이전보다 훨씬 커지는 건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상승률로 보면 지난 15년간 지금 현대아파트가 4배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15년간 똑같은 상승률을 경험하지는 쉽지 않을 거다. 그 상승 금액은 절대적으로 클 거예요, 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00억짜리 아파트가 200원 되겠죠, 15년 동안. 그래봤자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따지면 옛날만큼 과거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다른 자산의 저장소를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그 자산이 지금 우리가 찾아보면 현재 인류가 만들어 놓은 자산 중에서는 크립토 암호화폐가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물론 다른 대안들이 만들어지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다른 자산들이 만들어지고 그 자산들이 그 자신들의 서사를 쓰는데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암호화폐나 이런 크립토는 서사가 더 많이 받아들여질 거고 그 서사가 최종적으로 가치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지 않을 거다. 어떤 대안들이 나타나서 그 크립토의 어떤 그 자산 저장소, 구매력 저장의 어떤 그 금고로서의 가치가 이제 희석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의 어떤 근미래 사이에는 이제 강남 아파트라는 최상급지의 자산이 뭔가로 대체된다면 그게 비트코인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요즘에 그 인터넷 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짤 같은 거 보면은 10년 전에 1억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비트코인에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든, 보면 뭐 엔비디아 뭐 100몇십억 돼 있다 뭐 이러는데 그 옆에 한 켠에 혼자 비트코인만 320몇억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 증명한 거잖아요. 네네. 10년간 투자 성과가 그 전 세계 어떤 거보다 더 좋았다는 걸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찌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얼마 갈까요? 뭐 망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역설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뭐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변동성이라는 거가 지난 이제 반감기 때도 가장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80% 정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올까 봐. 그 트라우마가 그 아마 그 이후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승폭은 적지만 그런 상처는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에 투자한 사람들 막 떼돈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그 지인들이 이제 유력한 그러니까 크립토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선도적이었던 분들이 지인분들로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된 건데 그분들이 처음 권유해 주셨을 때가 60만 원이었거든요. 60만 원. 그럼 최근에 제가 이제 투자한 금액을 만약에 그 당시에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였을까 이런 생각 수십 번도 더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무의미한 게 제가 만약에 60만 원에 그걸 투자했더라면 그게 6천만 원이 됐으면 제가 그거를 안 팔았을까. 제 성격상 팔았을 거예요. 저 소심한 성격상. 아마 6천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에 산 게 600만 원만 돼도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투자했으면이라는 그 어떤 가정은 상당히 무의미하고 그리고 또 그때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8천만 원까지 갔다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이제 60만 원에 투자했다면 2천만 원까지 갔으면 많이 번 거잖아요. 많이 번 거죠. 그분들도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8천만 원이 기준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1억 6천이 기준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반감기 때 이제 대세 하락기 때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모든 분들이 크립토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한 번이 이제 그 본전을 되찾고 또는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은 다음에 엑시트 하신 분들한테 앞으로 대세 상승이 또 있을 거고 장기적 우상향할 거니까 비트코인 지금 투자 왜 안 하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은 손살을 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건 안 벌건 이거는 두 번째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 이제 보면 4년 반감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 하락기는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서사가 그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기본값이 돼서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80%까지 떨어지는 국면은 아닐지라도 이게 이제 1억 지금 6천인데 유동성 때문에 내년에 뭐 예를 들어 2배 상승 정도 해서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정받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조를 생각하시는 과거처럼 막 7, 80% 빠지고 뭐 이런 거는 앞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그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구조가 과거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전통적인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내재 가치라는 게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라는 어떤 서사 자체가 내재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식은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어떤 매출이라는 게 있고 이제 수익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치를 평가하는데 월가가 평가하는 그 툴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인간의 심리나 서사가 최종적으로 많은 거를 결정하는 상황인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게 가지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내재하고 있는 구조만 딱 보면은 반감기 때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급량이 줄어든다. 네. 이거 한 가지 빼고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암호화과 블록체인 기술과 여러 가지 이제 크립토를 만들려고 했던 그 당시 이제 그 초기 개발자들의 어떤 그 지적 그 집단 지성을 결집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건데 사실은 그 전에 기반을 다져놓은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나 이론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아담백이다, 뭐 닉제보다 해서 이제 뭐 비트골드다 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중지불이라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업 증명이나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크립토라는 화폐의 어떤 완성체로서의 어떤 상품을 못 만들어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문제를 해결한 상품을 만든 것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한 어떤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딱 뜯어보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상의 구조는 그냥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격하고 연관된 거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이면 이제 세세한 것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설계도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상품을 보고 그걸 둘러싸고 이제 그걸 서사를 만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비트코인 가치의 100%거든요.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또는 이제 그 전통 금융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사람들을 직관적으로 설득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그 툴들, 이를테면 퍼다, 네. 뭐 이제 등등의 어떤 그 도구들 그런 거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의 자산만 가지고 나머지 99%의 자산 이야기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가, 애국심, 네. 사랑,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어떤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생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서 가치가 없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화폐가 가장 대표적인데 우리는 화폐를 자꾸 그 월가의 어떤 툴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뭐야? 라고 딱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그게 가치야. 그게 화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금이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금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게 똥이야라고 하면 그 순간 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가장 본질적인 가치의 측정 방법인데 그거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안 와다니까 가장 작은 부분의 그 1%도 설명하지 못하는 가치 평가 기준으로 자꾸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네. 그냥 지금은 디지털 금이야까지는 왔잖아요. 네네네. 그 정도까지는 저도 온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상으로 갈 거냐, 뭐 모든 자산들을 다 흡수하는 뭐 최종 저장 수단으로 갈 거냐 아니냐는 뭐 아직은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네네네. 어쨌든 금의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적절한 수단이다까지 그러니까 맞죠. 그게 저도 이제 지금 톱니라는 분의 그 얘기를 경계하면서도 귀담아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 월가 JP모건에서 근무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월가의 금융맨이었잖아요. 지금 톱니라는 네. 분이. 근데 지금 자꾸 암호화폐 크립토 진영에서 그분의 얘기를 왜 귀담아 들을까라고 하면 그분만큼 월가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언어로 그 크립토를 번역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월가의 그 제도권이 이 혁신 상품을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혁신 상품을 받아들여야 모든 혁신 상품은 사실은 제도권이 채택해 주느냐가 혁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혁명이 완전히 제도권을 뒤엎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는 사실은 월가라는 기득권층 입장에서 보면 혁명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 혁명 세력에 만들어놓은 이 그 혁신 제품을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려면 아이러니하지만 기득권인 월가가 이걸 채택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혁신과 그 기득권 간의 어떤 절충에 의한 발전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 합처럼, 그러니까 정이 이제 월가라면 반이 크립토인데 이게 합치되는 어떤 절충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제 보고 이 지금 서사를 월가한테 가장 그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톱니예요. 그 고객들이 찾아올 때 크립토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그분만큼 지금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분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면서도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월가 금융맨이었거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어떤 거길래?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네. 하면은 크립토의 본질이 뭐냐면 국가라는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나눠 갖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가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가라는 시스템한테 우리가 많은 권리를 이양해 준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저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화폐도 원래는 사실은 옛날에 금생업자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네. 금 보관 증서로 이제 해주는 식으로 발전을 집회가 했지만 어쨌거나 그 우리가 지금 그 종로에 나가면은 거기에 계신 금은 공방들이 옛날에는 화폐를 만들었어요. 금화를 만들어서 판매했죠.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화폐를 유통하다 보면 통일도 안 돼 있고 표준도 없고 함량도 속일 수 있고 이게 도금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매번 증명하면서 사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거를 국가라는 기관이 이거를 표준화해서 네. 국가가 만들어 놓은 화폐를 우리가 다 통일해서 쓰는 게 내 비용이 화폐 사용 비용이 들어가죠. 가장 적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하고 나하고 만약에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유권 이전하는 거를 누가 증명을 해줘요? 그 싸울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맞아요. 내가 분명히 대표님한테 내 집을 팔아서 돈을 받았는데 주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나중에 가서 대표님한테 난 판 적 없어. 돈 받은 적 없어. 현금을 받아놓고. 네. 돈 받아놓은 적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힘센 사람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힘이 더 세지니까 당연히 이제 소유권에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내가 등기소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등기소라는 거는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의 복제본을 책상 서랍 등기소의 책상 서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등기소 책상 서랍이 현실 세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 등기소에 있는 서랍 안에 있는 그 서류가 실제 세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관료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관료제로 이상한데 이게 영어로 하면 뷰로크러시예요. 뷰로크러시가 뭐냐면은 책상 서랍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뷰로크러시거든요. 국가는 책상 서랍이라는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국가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비용 생산품이거든요. 주식도 거래소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국가가 공인해 준 거니까 결국 국가가 한다고 보면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의 그 고비용을 국가라는 리바이어들한테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 주고 세금을 내고 비용을 치르면서 그 비용이 만인의 투쟁 상태보다는 적다고 확신하니까 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가 갑이 될 때까지는 그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선거할 때까지는 막 가서 나한테 뭐 주인님이라고 하고 자기는 집합 절하고 뭐 하는데 국회의원 당선 딱 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잖아요. 그리고 저기 청문회 때 기업인들이나 이제 시민들 불러놓고 자기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대답하는 사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에 와가지고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고 하잖아요. 갑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주인을 데려다가 종들이 앉아서 다그치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권력이 집중돼서 그런 거죠. 그런 경험들을 사람들이 계속하고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세금이라는 내가 세금을 연간 2천만 원을 내면 국가라는 어떤 그 공적 기관이 내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공공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을 2천만 원만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5천만 원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세금이라는 어떤 언어로 번역돼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순간 이게 국가가 예전에 마이너리 투자 상태보다 더 싸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더 싼 대안들을 찾아보자. 우리가 지난 50년간 국가라는 조직에 그 저비용 구조라고 생각해서 권력을 다 이용해 줬더니 얘네들이 이제 장난을 치더라. 화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내는 줄 알았더니 5천만 원 내야 되고 그리고 등기 이런 권력을 위임해 주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처음에는 그냥 그 수수료만 떼면 되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세금 이제 모든 게 다 책상 서랍 안에 있으니까 세금 올리면 꼼짝없이 이제 과표가 다 이제 투명화돼 있으니까 세금을 떼가기 편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걸로 또 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대안을 찾아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모든 권력이 국가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힘이 그 권력을 좀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시민의 힘보다 센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을 못 찾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뾰족한 대안을. 근데 이제 암호화폐라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리고 또 이제 빅테크라는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가진 신진 젊은 세력들이 우리가 국가가 하는 그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더 싸게 제공해 줄게.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가 국가의 기능을 이양받아서 국가의 주조이익 그리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우리가 그 이익을 국가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할게 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크립토의 어떤 공급망 또는 이제 보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 본질이 뭐냐면 국가와 연준과 그 월가가 독점했던 그 주조이익,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 발행권의 어떤 이익, 그거를 사용자들에게 편의성하고 낮은 저비용 구조를 만들어 줘서 달러라는 원화라는 국가의 화폐를 쓰는 사람들이 빅테크의 화폐를 쓰게끔 해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주조이익을 우리가 일정 부분 가져오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그 등기라는 역할, 그 어떤 계약의 어떤 그 증명, 소유권의 이전의 증명, 이런 계약들의 국가만 하는 그 뷰로크러시의 역할을 블록체인으로 옮겨서 그 수익을 우리가 일정 부분 나눠 갖겠다. 이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아주 일부분이긴 하겠지만 기업의 국가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네네. 기업이 그 네.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맞아요. 거고 네. 그만큼 기업의 권력이 더 세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네. 가능한 거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찌 보면 어떤 성향의 차이긴 하겠지만 좋게 보는 분들은 이거야말로 최고의 어떤 자산 투자 가치가 아니겠느냐. 그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어떤 그 권력, 자산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대체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식이나 어떤 일부 기업들의 그 신평사들의 그 신용 평가는 미국 국채보다 높았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더 일반화됐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 아직 지금은 뭐 금 정도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의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도 네. 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 진영이 하려고 하는 궁극의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 BM은 쉽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하는 그 서비스 재화와 상품과 서비스를 기술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빅테크를 죽이고 싶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아니라 이제 월가인데 네. 이제 어쨌거나 그 과거 기득권을 가진 그 패권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빅테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제거하기가 힘들어진 거죠. 네. 예전에 페이스북에 리브라를 발행하려고 했을 때는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거가 됐죠. 네. 근데 박살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마크 저커버그는 기존의 화폐 제도라는 또는 국가라는 어떤 그 권력의 프레임을 깨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깨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제 상대방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거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는 조금 다른데 피터 틸이라는 그 지금 페이팔 마피아의 어떤 대부는 내가 정면으로 과거 기득권의 프레임에 도전하는 거는 깨지기 쉽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우회하자. 그래서 협상을 하자. 저들도 우리를 무시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저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고 우리가 얻어낼 거를 얻자. 그래서 예전에 마크 저커버그나 그 빌 게이츠는 프레임을 깨자라고 했다가 실패하니까 그 프레임에 순응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네. 이건 내가 프레임을 깨려고 봤더니 국가기관한테 대드는 거는 엄청난 비용이 이제 드는 거고, 그럼 나는 그냥 국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월가가 만들어놓은 프레임 안에서 순응하면서 돈을 벌자라고 그냥 무릎을 꿇은 거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제 그 피터 틸은 그 마크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깨진다. 저들도 타격을 입겠지만 그건 피하자. 그러면 우리가 우회하면서 이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월가나 미국 정부나 연준하고 딜을 해서 기브앤테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게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 가고 있는 그 생태계를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투자하고도 사실 연관이 돼요. 뭐 무슨 얘기냐면 어쨌거나 지금 빅테크나 크립토 진영이 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 정부, 연준, 월가가 그동안 독점하고 있던 뷰로크라시라는 어떤 그 거대한 체제를 기술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제4의 권력이다. 보통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이제 언론을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그냥 프레임으로 보면 미국 재무부, 백악관, 미국 정부, 그리고 연준이라는 또 중앙은행, 그리고 그걸 연결고리로 한 월가라는 상업은행들의 1, 2, 3이라는 이 화폐 시스템 그리고 뷰로크라시를 독점했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조이익, 뷰로크라시의 어떤 이익을 제4의 기관인 빅테크가 이제는 n분의 1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원래 이 삼각축이 이걸 얼만큼 나눠주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같이 갈 거냐. 이제 빅테크를 무시 못 하거든요. 이제 그 월가도. 그럼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를 나눠주고 내가 거기서 어느 정도 또 무엇을 취할 거냐. 이것도 이제 월가 쪽에 생각하면 또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내가 주긴 줘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얻는 게 뭐지? 라고 해서 새로운 또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RWA라고 하는 실물자산 토큰화거든요. 그게 이제 월가가 빅테크를 받아들인 이 변화된 이 기본값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또는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찾은 게 이제 블랙록이나 JP모건의 RWA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예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뷰로크라시, 계약이나 등기 이런 걸로 얻는 이득을 디지털화해서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미국의 국채, 부동산,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을 다 토큰화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그게 이전되면 사실은 등기소에 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이제 등기 이전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거 100%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 작업을 월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뷰로크러시를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빅테크들도 마찬가지로 저기 미국 정부랑 월가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 제도를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들이 계속 발전하면 할수록 최종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는 거냐면 미국 정부만 손해 보는 거예요. 네. 월가하고 빅테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 이익 구조를 만들 텐데 어떻게 가든지 간에 미국 정부는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그 이익 구조를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한 10년, 20년, 많게 30년, 50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국가라는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달라진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물론 국가가 물리력이나 어떤 행정력을 아직까지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지키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걸 뺏으려고 하는 세력보다는 훨씬 더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아직까지는 세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서서히 가랑비에 옷젖듯이 아 이거 세상이 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국면이 올 텐데 그 달라진 세상의 초입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